이게 대체 무슨 약이야? 아내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쏟아져 나온 수십 개 약병들을 보며 제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우울증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건 조현병 환자한테 처방하는 약이잖아. 제 목소리가 지독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내 아내, 내 결혼, 내 인생. 그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길과 같습니다. 분명 평탄한 아스팔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한 걸음만 잘못 내디디면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제게 결혼이라는 선택이 바로 그랬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그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죠. 제가 겪은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과연 옳은 선택의 결과였는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려면 모든 것이 찬란하게만 보였던 과거의 어느 날로 시간을 되돌려야만 합니다. 혹시 아직 예상 밖 사연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어질 제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3년 사귄 여자친구 지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어머니, 저 만나는 사람 있습니다. 어느 저녁 뜬금없이 꺼낸 제 말에 어머니는 밥을 푸다 말고 저를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깊고 고요했죠. 그래, 알고 있었다. 네? 어떻게 아셨습니까? 혹시 그런 게 보이시는 겁니까? 보이긴 뭐가 보여. 외출할 때마다 머리를 3번은 넘게 감았다 말렸다는데 그걸 모르면 내가 내 엄이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어머니의 얼굴에는 씁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표정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만간 정식으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드리겠다는 말만 남겼죠. 저와 지영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료 의사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뜨겁게 사랑했고 서로에게 익숙해졌으며 마침내는 너무나도 편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 혼자만의 지독한 착각이었죠. 연애 3주년을 며칠 앞둔 날, 저는 지영에게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지영이 나한테 시집 언제 올 거야?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지영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뭐래? 나 바빠서 시집 갈 시간 없는 거 안 보여? 에이, 농담이지. 그나저나 오늘 당직이야? 왜? 혹시 같이 있어주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기대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아니, 내가 그런 걸 왜 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겠네. 바쁘겠다. 그럼 난 오늘 퇴근하고 일찍 들어가서 좀 쉴게. 피곤해서 푹 잘 거니까 연락하지 마. 그래, 알았어. 푹 쉬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냉랭한 목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제 당직 날이면 밤새 저를 걱정하던 그녀였습니다. 서로가 편해져서 그런 걸 거야. 저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른 마음을 먹기 전에 무언가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죠. 바로 병원 동료들과 함께하는 프로포즈였습니다. 물론 모두가 제 계획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 박정훈, 요즘 여자들 이런 공개적인 거 부담스러워해. 그냥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조용히 반지 주는 게 낫지 않겠냐? 맞아요, 선배님. 괜히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데 혹시라도 지영 선생님이 거절하면 어떡해요. 두 분 다 얼굴 어떻게 보고 다녀요. 소문만 무성해질 겁니다. 동료들의 걱정 어린 조언이 쏟아졌지만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원재만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헛소리들 집어치워. 평생 한 번뿐인 프로포즈인데 다 같이 축하해주면 더 의미 있지. 정훈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결국 저는 원재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급한 환자가 생겼다고 지영을 병원 옥상 휴게실로 불러냈습니다. 그곳엔 동료들이 숨어서 짠하고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쁜 조명이 켜지고 감미로운 노래가 흐르면 제가 꽃다발을 들고 나타나 무릎을 꿇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잠시 후 지영이 투덜거리며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 바빠 죽겠는데 불러놓고 왜 아무도 없어?
짜증나게 진짜. 그녀의 날선 목소리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만둬야 하나 망설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며 병원 내에서 무례하기로 소문난 강 선배가 들어섰습니다. 지영아, 여기서 뭐해? 어머, 선배님, 선배님, 아무도 없는 데서는 선배라고 부르지 말라니까요. 우리 지영이가 급하게 가길래 어딜 가나 궁금해서 따라와 봤지. 선배도 참.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요. 왜 스릴 있고 좋잖아. 강 선배는 그렇게 말하며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제 여자친구를 끌어안고 깊게 입을 맞추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영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강 선배의 목을 감싸 안으며 더욱 적극적으로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숨어있던 테이블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모습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동료 하나가 실수로 조명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갑자기 쏟아지는 환한 빛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저는 쭈그려 앉아있던 몸을 천천히 일으켜 그들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동료들도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죠. 그 광경을 본 지영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들린 꽃다발을 보더니 제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혹시 다 알면서 일부러 나 망신 주려고 이런 거야?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꽃다발 속에 숨겨져 있던 반지 상자를 발견하더니 경멸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마 프러포즈?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야 박정훈, 정신 차려. 이 병원에 널리고 널린 게 집안 좋고 멀쩡한 의사들이야.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집안에 시집을 가겠니? 내가 돌았어? 무당집에 시집을 가게? 눈치도 없는 멍청한 자식. 그 말을 끝으로 이미 사라지고 없는 강 선배를 따라 지영도 뛰쳐나갔습니다. 싸늘한 정적 속에서 동료들은 제 눈치를 보며 뿔뿔이 흩어졌고 제 곁에는 가장 친한 친구 원재만이 남아 제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 전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간호사들마저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봤죠. 저는 하루아침에 비 맞은 강아지 신세가 되었고 부모님까지 욕보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어머니는 대대로 신을 모셔온 무당이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지만 굳이 떠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증이 제게서 멀어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녀가 저희 집안에 대해 알게 된 그 무렵부터였다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 뒤로 꽂히는 동정어린 시선들이 칼날처럼 느껴졌죠. 더 기가 막힌 것은 강 선배와 지영의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두 사람은 병원 안을 활보하며 애정 행각을 벌였습니다. 와, 저 여자 정말 부끄러움이라는 걸 모르는 건가 봐. 그러게 말이야. 바람 피워서 남자를 갈아탔는데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다니. 무슨 미국 드라마 보는 것 같네. 동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저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래, 저렇게 뻔뻔한 사람도 있는데 내가 왜 움츠러들어야 하지? 저는 보란듯이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간호사들 사이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던 오 선생님과 일부러 약속을 잡아 만나기도 하고 친구에게 소개팅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것이 마음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더군요. 내가 마음에 들면 상대방이 저를 별로라고 생각했고 제가 별로라고 생각하면 상대방은 제게 푹 빠졌습니다. 엇갈리는 인연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또다시 원재를 붙잡고 신세한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재는 누가 봐도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의사로서의 실력은 물론 훤칠한 외모에 유복한 집안까지 그야말로 엄친아의 표본이었죠. 그런 친구 앞에서 제 처지를 늘어놓는 것이 우습긴 했지만 원이나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좋은 친구였습니다. 원재야, 난 이제 평생 결혼도 못하고 이 병원 구석에 갇혀서 돈만 벌다가 그 돈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골병 들어 죽을 운명인가 봐. 무슨 소리야? 너희 어머님이 너더러 그럴 운명이래? 아니 여기서 엄마 얘기가 왜 나와 이 자식아.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지금 여기 있겠냐. 당장 병원 때려치웠지. 한숨을 푹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왜 이렇게 허전하지? 야, 나 혹시 심장에 문제 있는 거 아냐? CT라도 한번 찍어볼까? 원재는 어이없단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최고 속도로 놓고 1시간 내내 뛰던 미친놈이 너 아니었냐? 심장이 이상했으면 그렇게 못 뛰어 임마. 그냥 지영이 그 기집애만 보면 열불이 나는 거겠지. 제 하소연을 한참 듣고 있던 원재가 문득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혹시 소개팅 한번 해볼래? 그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 사람을 소개해 준 적 없던 원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진짜? 누군데? 내 여자친구가 과외하는 집 알지? 그 엄청난 부잣집. 원재가 소개해 주려는 여자는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재벌가의 딸이었습니다. 원재의 여자친구가 의대생인데 그 집 막내 아들 과외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집 사모님이 딸의 혼기가 찼는데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며 주변에 괜찮은 남자가 없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의사 사위를 보고 싶다면서요. 재력 있는 사람이야 주변에 널렸지만 심성이 착하고 똑똑한 사람을 찾고 있다고. 그래서 원재 여자친구가 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쪽 집안에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거였죠. 내 여자친구가 나를 아주 잘 포장해서 얘기해줬나 보네. 나 같은 사람도 좋다고 소개해달라고 하는 걸 보면. 저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근데 예쁘냐? 나도 몰라. 내 여자친구 말로는 뭐 평균 이상이래. 그 말에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재야, 진짜 고맙다. 너밖에 없다 진짜. 내가 꼭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겠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참, 근데 혹시 그쪽 집안에서 우리 엄마 무당인 건 아셔? 며칠 후 원재가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원재 여자친구를 통해 저희 집안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쪽에서는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식을 의사로 훌륭하게 키워낸 부모님인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저를 아주 좋게 봤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돈만 많은 집안이 아니라 사람을 편견 없이 볼 줄 아는 정말 교양 있는 분들이구나. 만나기도 전에 그분들에 대한 존경심마저 생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약속 장소에서 수정 씨를 만났습니다.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성격이 제멋대로이거나 거만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제 앞에 나타난 그녀는 제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은 씨. 저는 김수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얗고 투명한 피부, 조화로운 이목구비. 마치 전성기 시절의 배우 이영애를 보는 듯한 눈부신 미인이었습니다.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첫눈에 반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니 그녀는 외모만큼이나 차분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주장이 강한 여자들만 만나왔던 제게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녀의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재미없는 의학 이야기를 늘어놓아도 그녀는 진지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완전히 그녀에게 빠져버렸습니다. 이 사람과 꼭 잘 되고 싶다는 강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보다는 수정 씨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저는 용기를 내어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정 씨,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답장은 거의 바로 도착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날짜는 제가 정할게요. 내성적인 겉모습과 달리 자기 주관이 확실한 여자구나.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로도 여러 번 만났고 만날수록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활달하고 외향적인 저와 차분하고 내성적인 그녀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었습니다. 그대는 정말 그랬습니다.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죠. 수정 씨를 알아갈수록 그녀는 정말 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만나러 올 때면 언제나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데이트 장소 바로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헤어질 때면 어김없이 다시 나타나 그녀를 태워갔습니다. 운전기사라기보다는 경호원에 가까운 듬직한 체구의 남자였죠. 제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줄 기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정 씨, 그 기사님은 매번 이렇게 같이 오시는 거예요? 제 질문에 수정 씨의 얼굴에 옅은 그늘이 졌습니다. 아, 역시 신경 쓰이시죠. 정훈 씨가 이해 좀 해주세요, 엄마가. 딸 걱정이 유별나셔서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때 납치될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제가 마흔어른 아닌데 이제는 오히려 이게 편하기도 하고요. 납치요? 세상에 정말 놀라셨겠네요. 그녀는 7살 때 겪었던 끔찍한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크게 하면서 돈을 노린 사업 관계자들이 그녀를 납치하려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기지를 발휘해 도망쳤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가족들을 영영 못 볼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녀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고 저는 더 이상 자세한 것을 캐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부잣집 딸이라고 해서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여리고 아름다운 사람을 내가 지켜줘야겠다는 마음이 용솟음 쳤습니다. 남자의 보호 본능이 발동한 것이었죠. 앞으로는 제가 수정 씨 옆에서 꼭 지켜드릴게요. 제 말에 수정 씨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자연스럽게 서로 말을 놓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교제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수정이가 부모님께서 저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훈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대. 나를? 벌써? 우리 만난 지 이제 겨우 한 달 됐는데. 왜 싫어? 혹시 나랑 연애 싫어? 혹시 나랑 연애만 하려고 만나는 거였어? 수정이가 토라진 듯 묻자 저는 손을 내저으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당연히 자기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는 거지. 어머님이 자기한테 관심이 정말 많으신가 보다. 응, 내가 외동딸이잖아. 물론 남동생이 있긴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는 마. 그냥 엄마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저는 그 주 주말 바로 수정이네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결혼 전 정식 인사는 아니니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뵙자는 생각이었죠. 물론 마음은 가볍게 양손은 무겁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이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차 안에서 스치듯 보기만 했지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여기가 자기 집이야? 응, 뭐해? 얼른 들어와. 잘 산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거대한 저택이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고 잘 가꿔진 정원을 지나 새하얀 현대식 주택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넋을 놓고 주변을 두리번거리자 수정이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웃었습니다. 정훈 씨, 입에 벌레 들어가겠어. 우리 집 정원에 벌레 많아.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은 뒤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응접실에서 만난 수정 씨의 어머니, 즉 예비 장모님은 누가 봐도 기품 있고 우아한 분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넘쳐 보였지만 특히 외동딸인 수정이에 대한 애정은 남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는 듯 저를 꿰뚫어보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정훈 군이 우리 딸이랑 잘 만나는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럼요, 어머님. 궁금하실 수 있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공이 정형외과라고 했나? 네, 맞습니다, 어머님. 혹시 관절 안 좋으신 곳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행히 아직은 괜찮네. 나중에 내가 나이가 더 들면 그때 부탁할게요. 저는 최대한 예의 바르고 싹싹한 모습을 보이려 애썼습니다. 다행히 예비 장모님도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눈치였습니다. 한창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오가던 중 장모님이 넌지시 물었습니다. 자네는 언제쯤 결혼할 생각인가? 엄마. 옆에서 수정이가 당황하며 장모님을 말렸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정 씨만 좋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고작 만난 지 한 달 된 여자의 어머니 앞에서 참으로 경솔한 대답이었지만 그대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대답에 줄곧 형식적인 미소를 짓던 예비 장모님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할 때였습니다. 응납실에서 현관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걷는데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복도에 나란히 있는 방문 2개 중 하나의 문틈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저는 저도 모르게 억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문틈 사이로 누군가의 눈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의리에 놀랐는지 그 눈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너무 놀라 벽에 등을 기댄 제 모습이 퍽이나 창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하하, 집에 누가 또 있었나 보네요. 제 말에 예비 장모님과 수정의 얼굴에 순간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야. 늦둥이 아들. 인사하러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더니 왜 몰래 훔쳐보고 있나 몰라. 잠시만. 장모님은 남동생의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원재에게 듣기로 그 집에 고3짜리 늦둥이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재 여자친구가 과외를 해주는 바로 그 아이였죠. 신경 쓰지 마. 고세병에 걸려서 애가 좀 이상하거든. 나와서 인사하라고 할 땐 안 한다더니 자기가 궁금하긴 했나 봐. 수정이가 저를 대문 앞까지 배웅해 주었을 때 장모님이 급히 따라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버릇없는 애는 아닌데 좀 소심한 구석이 있어서 인사하러 나오라니까 다음에 한다고 하네. 자네가 이해 좀 해주게. 요즘 한창 예민할 때라. 괜찮습니다, 어머님. 다음에 친해지면 되죠. 자넨 볼수록 참 성격이 좋은 것 같아. 보통 의사들이랑은 달라서 마음에 들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급물살을 탔고 결혼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수정 씨를 소개시켜드렸고 어머니는 수정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쏙 들어 하셨습니다. 애가 참 착하고 순수하구나. 부잣집 딸 같지 않게 겸손하고 너 결혼도 하기 전부터 아주 팔불출이 다 됐다. 수정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죠, 어머니. 그래, 애는 참 괜찮아 보이더라. 다만 어머니는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듯 말끝을 흐리셨지만 저는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정이에 대한 콩깍지가 두껍게 신 제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상견례 날 양가 식구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수정네 쪽에서는 장인어른과 장모님, 그리고 그날 문틈으로 저를 훔쳐보던 처남이 나왔습니다. 어느새 입시를 마치고 대학생이 된 처남은 꽤나 훤칠한 훈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처남은 상견례 내내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딱 2마디를 했는데 그 2마디가 제 뇌리에 아주 강하게 박혔습니다. 의사들은 다 똑똑하죠. 뭐 그런 편이지. 그런데 머리 좋은 거랑 눈치 빠른 건 다른 문제인가 봐요. 그냥 주변에 누가 좀 그런 것 같아서요. 뼈가 있는 듯한 농담에 분위기가 잠시 어색해졌지만 다들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처남은 또다시 기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요, 매영, 혹시 우리 누나 안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처가댁 식구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장인어른은 불같이 화가 난 표정으로 처남을 쏘아봤고 장모님이 황급히 나서서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얘가 아직 어려서 할 말, 못할 말을 구분을 못하네요. 내 누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저는 그때 그 말이 흔한 남매들 사이의 짓궂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누나가 있었기에 우리 누나가 사이코라는 식의 농담이 얼마나 흔한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장인어른께서 유독 엄격한 분이라 아들의 가벼운 행동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결코 가벼운 농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우리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은 모든 동료 의사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전 여자친구였던 지영의 귀에까지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훈아, 나야. 네가 웬일이야? 그때 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돼. 너랑 헤어지고 나서야 알았어. 네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그녀는 울먹이며 다시 만나자고 매달렸습니다.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내가 미쳤냐? 지금 파라다이스에 와 있는데 다시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남의 가정 파탄낼 생각 말고 내 인생이나 잘 살아. 난 이제 너한테 아무 관심도 없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말이 진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아내와 장인 장모님께 무한한 감사를 느꼈습니다. 신혼집은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로 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와 반반 부담하여 30평대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장모님께서 조심스럽게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박서방, 우리 수정이가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마당 있는 큰 집에서만 살다 보니 아파트는 좀 답답해하는 모양이야.
금전적인 부분은 우리가 부담할 테니 평수를 좀 더 넓은 곳으로 알아보는 게 물론 자네 부모님께서 괜찮으시다면 말일세. 장모님은 저희 집안에 체면을 세워주시며 정중하게 제안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흔쾌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60평짜리 아파트에 신혼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2억 가까이 들었죠. 집들이에 온 친구들은 갤러리처럼 꾸며진 집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지영이는 강 선배와 헤어졌고 두 사람 모두 병원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아내는 집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도자기를 만들며 소일했습니다. 예술의 문외한인 제가 봐도 그녀의 작품들은 피카소나 고흐의 작품 못지않게 훌륭해 보였습니다. 다해다능하고 아름다운 아내를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결혼한 지 4개월쯤 지났을 때 아내가 임신했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보다도 처가댁에서 더 기뻐하며 아내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저 역시 일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달려와 아내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임신 때문인지 아내는 조금씩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파트는 원래 이렇게 시끄러워? 왜? 무슨 일 있었어? 며칠 전부터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려. 사람들 말소리까지 다 들리는 것 같아. 미치겠어. 아내는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주택에서만 살던 아내가 아파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여보가 임신 중이라 더 예민해서 그래. 너무 시끄러우면 잠깐 카페라도 나가 있어. 내가 다음에 쉬는 날 직접 올라가서 얘기해 볼게. 당신은 절대로 직접 나서지 마, 알았지? 하지만 아내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도저히 시끄러워서 낮에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윗집에 사는 남자 2명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 같아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저는 벽을 두드려보며 확인했지만 단단한 시멘트 벽에서 소음이 그렇게 크게 들린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저 알겠다고 다독여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다가 무심코 아내의 층간소음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알겠다고만 하고 전화를 끊으셨죠. 그런데 그날 이후 장모님이 저희 집에 드나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에 3~4번 거의 매일같이 오셔서 아내를 챙겨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너무 잦은 방문에 나중에는 조금씩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우리 집에 함께 사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오늘도 장모님 오셨으려나? 어느새 퇴근길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임신 3개월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들어왔는데 장모님은 안 계시고 아내 혼자 있더니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가 유독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캔에 담긴 이온 음료를 마시려다 말고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캔에 코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 혀끝으로 맛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그래? 맛이 이상해? 응, 맛이 이상해. 아, 진짜 짜증나. 또 엄마 짓인가 봐. 그러면서 아내는 멀쩡한 음료수를 싱크대에 전부 쏟아버렸습니다. 아깝게 그걸 왜 버려? 나 놔주지. 그리고 엄마 짓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엄마가 나 영양제 먹이려고 가끔 음료수에 몰래 약을 타시거든. 그런 적이 있었어? 응, 우리 엄마 좀 집착적으로 내 몸을 챙기는 버릇이 있으셔. 요새 자꾸 오시면서 몰래 영양제를 타시더니 여기에도 넣으셨나 봐. 아니 근데 뚜껑도 안 딴 캔 음료에 어떻게 약을 넣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당신이 직접 저기 냉장고에서 새 음료수 꺼내서 마셔봐. 맛이 이상한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냉장고에서 똑같은 음료수를 꺼내 뚜껑을 따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때? 그 안에 약 같은 거 들어있지? 약맛 나지? 내 말 맞지? 기대감에 찬 아내의 눈과 달리 제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아니, 야, 이거 엄청 맛있는데? 앞으로 나도 좀 마셔야겠다. 뭐야, 장난치는 거야? 당신은 입맛이 무뎌서 잘 못 느끼는 거야. 나는 미각이 엄청 예민해서 딱 알거든. 옛날부터 하도 당해봐서 알아. 당하긴 뭘 당해. 장모님이 당신 몸 생각해서 챙겨주시는 건데 그게 무슨 약이야? 그냥 영양 보충제지. 제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자 아내는 단단히 삐진 얼굴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임신한 아내의 투정이라고 괜히 맞장구 쳐주지 않았나 하고 가볍게 후회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회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방이 5개나 되는 넓은 집이라 저는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며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안방 안쪽에 있는 드레스룸에서 희미하게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내와 장모님이 무언가를 두고 심하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싫어, 싫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셨잖니. 너 이러다 박서방 알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절대 싫어, 그냥 둬. 너 정말 이럴래? 장모님이 기어코 아내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손에 쥔 무언가를 억지로 먹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지켜보다가는 무슨 일이 날 것만 같아 저는 인기척을 내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제 등장에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굳어버렸습니다. 장모님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재빨리 등 뒤로 감추셨습니다. 아니, 자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인가? 장모님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손에 들고 계신 거, 그거 뭡니까? 응? 아, 이거 영양제야. 임신 중에 먹으면 좋은 영양제. 영양제 때문에 두 분이 이렇게까지 옥신각신하신 겁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하자 아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아, 맛이 너무 없어서 그랬어. 됐어. 그냥 내가 먹을게. 그러더니 아내는 제 눈을 피하며 장모님의 손에서 그것을 잽싸게 낚아채 물도 없이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평범한 영양제를 두고 버린 소동이라고 하기엔 분위기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제 의심스러운 표정을 읽었는지 장모님이 다급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참, 그 윗집 말이야.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내가 올라가서 한 소리 했으니까 자네는 굳이 올라갈 필요 없네. 또 층간소음이 있었으니까? 응, 내가 따끔하게 말해뒀으니 자네까지 또 찾아가면 싸움 날 수 있니. 일만 하면 올라가지 말게나.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결국 윗집에 올라가고야 말았습니다. 내가 며칠 내내 공포에 떨며 울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윗집 사람들이 계속 내 욕을 해. 엄마가 찾아간 뒤로 앙심을 품고 나를 어떻게 해버리겠다는 둥 무서운 소리를 계속한단 말이야. 더 이상 아내의 고통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굳히고 윗집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눌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저는 경비실을 통해 인터폰 연결을 부탁했습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1305호인데요. 1405호에 인터폰 연결 좀 부탁드립니다. 층간소음 때문에요. 하지만 신호음만 갈 뿐 윗집에서는 끝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퇴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경비 아저씨와 마주쳤습니다. 제가 13층 버튼을 누르자 경비 아저씨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1305호 사시는 분 맞으시죠? 아이고, 저번에 1405호 인터폰 연결 안 됐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집 이사 나간 지 한참 됐더라고요. 한 3개월도 더 됐다고 하던데요. 지금 그 집 비어 있습니다. 네? 아무도 안 산다고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그동안 들었던 소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더 소름 끼치는 것은 텅 빈 집에 올라가 한 소리를 하고 왔다는 장모님의 그 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텅 빈 윗집에 대한 진실은 제 아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불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과학과 이성으로 세상을 보던 아들에게 아내의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제 아들이 평온했던 삶에 처음으로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병원으로 걸려온 한 통의 낯선 전화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딱딱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서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어떤 남자와 시비가 붙어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평생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아본 것은 난생 처음이다. 아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그곳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경찰서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씩씩거리고 있는 아내,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억울함에 얼굴이 벌개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 아들이 들어서자마자 소리치자 담당 경찰이 난처한 표정으로 아들을 말렸습니다. 아, 남편분 오셨습니까?
저 부인께서 마트에서 저 남성분이 자신을 만지고 욕설을 했다고 주장하셔서 지금 확인 중입니다. 너 이 자식 감히 누굴 건드려? 아들이 그 남자에게 달려들려 하자 경찰이 황급히 가로막았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시고요. 일단 좀 앉으시죠. 그때 제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 신원조회 꼭 해보셔야 한다니까요. 분명히 전과자이고 저런 놈들은 눈빛부터 달라요. 내가 똑똑히 봤어요. 상대 남자는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신원조회 같은 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식으로 형사고소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고소는 무슨 놈의 고소? 저는 그냥 저 여자 뒤에서 카트 밀고 제 갈 길 가고 있었을 뿐이라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직장에도 못 가고 제 손해가 얼마인 줄 아십냐? 자꾸 이러시면 저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겁니다. 남자의 격한 항의에도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말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하더랍니다. 결국 경찰은 마트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일 안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영상 속의 진실은 남자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는 그저 며느리의 뒤를 스쳐 지나갔을 뿐 그 어떤 신체 접촉도 없었습니다. 입을 오물거리긴 했지만 그건 물건 목록을 되뇌는 혼잣말처럼 보였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아들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믿기지 않겠지만 나는 사람들한테서 이상한 기운 같은 게 느껴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그런 게 있어. 저 사람 분명히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그걸 느꼈단 말이야. 결국 아들은 억지로 며느리를 끌고 경찰서를 나와야 했습니다. 자네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며느리는 차 안에서 내내 울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무겁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습니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온 것입니다. 네? 그 사람이 전과 20범이라고요? 수화기를 든 아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고 합니다. 저희도 정말 놀랐습니다. 라는 경찰의 말을 들으며 아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그 남자는 상습 범죄자가 맞았던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며느리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지?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의사인 제 아들은 생전 처음으로 거대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의 끝에서 아들은 마침내 이 어미를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신과 함께 살아온 무당인 엄마를 말입니다. 어머니, 혹시 말입니다. 정말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 신내림 같은 것이 며느리한테도 갑니까? 결혼하고 발길 한번 제대로 하지 않던 아들이 다급한 얼굴로 저를 찾아와 던진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늘진 얼굴, 불안에 떨리는 눈동자,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했죠. 이놈아, 결혼하고 연락도 뜸하더니 고작 그게 궁금해서 어미를 찾아온 것이냐? 아, 그게 아니라 빨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며느리도 신내림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걱정 말거라.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으니. 왜 그러느냐? 수정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냐? 아들은 결국 전과 20범 사건의 전말을 제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우연의 일치일 것이라며 아들을 다독였지만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수정인 괜찮으냐? 네? 아, 그 성추행 사건 말씀이십니까? 증거도 없고 제가 CCTV를 봐도 별일 아니었습니다. 아마 수정이가 임신해서 예민해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부쩍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상한 소리라니? 그런 게 있습니다. 자꾸 윗집이 시끄럽다고 하질 않나? 곱게 자라서 그런지 임신하고 나서 완전히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아들은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는 후다닥 일어나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정훈아, 사람에게는 각자의 인연이라는 것이 있단다. 너에게는 그 인연이 바로 수정이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수정이가 어떻든 내가 곁에서 잘 보듬어주고 챙겨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어머니는 저만큼 제 안에 챙기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그런 걱정을 하십니까?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 염려 마십시오.
아들은 제게 괜한 걱정거리를 안겨드린 것 같다며 서둘러 신당을 나섰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생각보다 훨씬 짙고 어둡다는 것을요. 며칠 후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거의 혼이 나간 사람처럼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손에 작은 약병 하나가 들려 있었죠.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이 실수로 아내 화장대 위에 있던 보석함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반짝이는 보석이 아니라 수십 알의 정체 모를 약들이었습니다. 아내가 황급히 달려와 그 약들을 빼앗듯 숨겼지만 이미 아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담긴 후였습니다. 임신 우울증 때문에 처방받은 약이라는 아내의 변명. 하지만 아들은 그 약병을 몰래 챙겨나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과 동료에게 성물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청천벽력 같은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거 우울증보다는 주로 조현병 환자들에게 쓰는 약인데 누가 먹는 거야? 동료의 한마디에 아들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조현병 아내가 그동안 보였던 모든 기이한 행동들, 텅 빈 윗집의 소음,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 비정상적인 의심과 불안, 모든 퍼즐 조각이 그 끔찍한 단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할 수가 있어.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아들은 아내를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계획적이었던 거야? 혹시 원재랑 원재 여자친구도 전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아내는 처음에는 놀란 토끼처럼 눈만 끔뻑이다가 이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당신까지 힘들게 할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처음부터 의사를 속이고 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겠지. 아내는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고 싶어서 약도 꾸준히 먹고 노력했다고. 그동안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지 않았냐고. 당신은 의사잖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만큼은 편견 없이 나를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난 그냥 조금 아픈 것뿐이라고. 아내의 절규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픈 사람에 대한 연민과 배신감에 대한 분노가 뒤섞여 머릿속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발악처럼 외쳤습니다. 날 사랑한다며, 내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평생 사랑하겠다며, 당신이야말로 이제 와서 마음이 바뀐 거잖아. 당신 어머니 만나러 가던 날 당신 입으로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랬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그는 그렇게 맹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의 무게가 이토록 무겁고 잔인한 것일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텅 빈 신혼집을 홀로 지켰습니다. 저 사돈댁 어른들 모두 이 무거운 현실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 아들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사죄했습니다. 박서방, 면목이 없네. 못난 딸 자식 하나 있는 게 저 모양인데 그래도 시집이라도 잘 가서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 욕심이었네. 자네를 만나고 우리 딸이 정말 많이 좋아졌었기에 그래서 더 욕심을 했어. 이 모든 게 우리 잘못이니 자네가 이혼을 원한다면 그리하게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주겠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제 반응이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당장이라도 이 결혼을 물으라고 노발대발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훈아,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미는 내 결정을 존중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거라. 상대의 아픈 모습까지도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다. 네가 수정이와 결혼을 결심했던 그 첫 마음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렴. 네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이 수정이라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 아이가 가진 배경이었는지를 말이다. 아들은 그 후로 보름 동안 마치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살이 5kg이나 빠지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환자들마저 그의 안색을 걱정할 정도였죠. 이혼 서류를 앞에 두고 아들은 밤새 고뇌했습니다. 아내의 심성은 분명 착하고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화초를 다시 심어주고 아파트 지하실의 길고양이를 가엾게 여겨 밥과 물을 챙겨주던 사람이었죠. 편견 없이 무당인 시어머니를 따르고 명절이면 누구보다 살갑게 시댁 식구들과 어울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조현병이라는 병이 함께 사는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고 피를 말리는 고통을 주는지 의사의 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현실의 갈림길에서 그는 어떤 선택도 내리지 못한 채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장모님에게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닥서방, 큰일 났네. 수정이가. 아내가 혼자서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다가 그만 접촉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정신없이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는 링거를 꽂은 채 침대에 누워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왜 울어? 혹시 아기는 잘못된 거야? 아들의 떨리는 물음에 아내는 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아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기는 무사하대. 그래서 너무 다행이라서 눈물이 멈추질 않아. 그 순간 아들은 결심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여자를, 그리고 곧 태어날 자신의 아이를 평생 책임지며 살아가야겠다고. 그는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힘껏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질서가 생겼습니다. 아들은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고 장모님께 아내를 함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 역시 아이를 위해 약을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 먹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지금은 누구보다 좋은 엄마이자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끔씩 병의 그림자가 그녀를 흔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모두 함께 그녀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동안 누나를 피해 집안 행사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처남은 이제 제 아들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며 졸졸 따라다닙니다. 매형 같은 남자라면 자기 누나를 믿고 맡길 수 있겠다면서요. 어느 날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부부는 참으로 궁합이 좋구나.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사는 것이 진짜 부부의 연이지. 수정이야 그렇다 쳐도 저는 부족한 게 없는데요, 어머니. 이놈아, 내가 부족한 게 왜 없어. 하나부터 10까지 따져보면 다 부족하지. 내가 수정이보다 외모가 잘났느냐, 심성이 곱기를 하느냐. 이번에 병원 차리는 것도 다 누구 돈으로 하는 것이냐.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살거라. 감사할 줄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법이다. 아들은 제 핀잔에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속으로는 알고 있을 겁.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요. 제 아들은 이제 신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도와주지 않으실 거면 제발 방해나 하지 마시라고. 이 가혹한 운명 속에서도 자신은 아내와 아이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갈 테니 그저 지켜만 봐달라고 말입니다.